주진우 라이브. 2021년 4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코로나 시대 코인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에 육박합니다. 200개. 그리고 하루에 무려 20조 원 이상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든 세대는 바로 2030 청년 세대인데요. 코로나로 일도 소득도 자산도 없는 청년들이 가상화폐를 탈출구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코인 시장에 돈이 몰려들면서 문제점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질문이 또 이어집니다.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게 맞을까요? 될까요? 전문가한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9월에 모두 갑자기 폐쇄될 수도 있다. 지난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으로 가상화폐 논쟁 더 뜨겁습니다. 투자가 아닌 투기다. 그리고 차익이 났으면 세금을 걷어야 된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코인 투자자들의 반발 커지고 있습니다. 코인 민심, 정치권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최가박당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 선택이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열의 9명이 결혼은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보십니까요? MZ세대 요즘 생각 황희도 씨와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4459님께서 오늘 학교에서요, 코로나 확진 났어요. 내일이 중간고사였는데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코로나가 무섭네요. 너무 무서워요.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성큼 옆까지 이유까지 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서 코인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다른 데 가서 들어봐도 코인 얘기만 해요. 그래서 저희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인 투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우리가 분석하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얼마 벌었다, 대박 났다, 언론 포털 사이트 보면 코인 대박 이야기 넘쳐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열기에 비해서 아직 제도적 장치는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큽니다. 대한민국에 부는 코인 광풍,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건 뭐가 필요하다, 이건 뭐가 부족하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코인 세상을 조금 지혜롭게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12명이 나왔습니다. 연이틀 500명대입니다. 네, 주말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이지만 네. 지난주 주말 검사 통계보다는 아주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아무래도 주말 검사가 좀 적었어요. 네, 내일부터 나오는 통계를 봐야 확산세가 어떨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어제 주목된 집단 감염지가 이 성동구의 한 노인 돌봄 시설이었는데요. 여기서 6명이 집단 감염됐는데 네. 주목이 된 이유는 확진자 모두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접종한 뒤에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2, 3주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항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집단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조금만 참았으면, 조금만 견뎠으면 했는데 아유, 안타깝습니다. 네, 대체로 해당 시설이 방역 수칙을 잘 준수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이용자들이 오랜 시간 머물면서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차 접종 그리고 2차 접종 끝나고 항체가 완전히 형성될 때까지는 그래도 잘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 금천구의 PC방, 강남구의 직장, 안성시의 노인 모임, 군포 어린이집, 광주 남구의 음식점 등에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군부대 내 감염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천안 5호 산업단지에서도 30여 명이 집단 감염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육군 훈련소 코로나 대응 이거는 좀 문제가 큰 것 같아요. 네, 어제 잠깐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훈련병들이 샤워는커녕 이 세수와 양치도 제대로 못했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었으며 잘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라는 호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때도요? 네, 실제로 육군훈련소는 훈련병들에게 24시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닦을 때 외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입영 첫날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는 그 입영 3일차까지는 세면, 샤워도 제한이 됐고 양치도 생수와 가글액으로만 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세면, 샤워도 제한됐다. 요즘은 감옥에서도 이렇진 않는데요. 네, 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PCR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오면 이때부터 양치 그리고 세면은 가능했는데 화장실은 계속 통제된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입소 2주차에 진행하는 두 번째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샤워가 계속 금지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속 이렇게 용변 시간을 제한하다 보니까 이 바지에 그 오줌을 보는 일까지 종종 발생한다. 이런 제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2021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샤워도 못 한다고요? 화장실도 못 간다고요? 이건 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육군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육군훈련소는 이 지난해와 올해 그 입영장정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27명이 확인됐으나 이 강화된 선제적 예방 조치 덕분에 한 명의 추가 감염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면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입영 장정의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울이겠다고요? 불편함은 없는, 불편하죠. 안 씻었는데. 국방 예산이 올해 52조 8천억 원입니다. 52조 8천억 원. 군인들 먹여야죠. 재워야죠. 잘 씻게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됩니까? 말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요?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불편함 없게 만드는 게 장교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맨날 북한하고 싸우면 진다고 미군이 필요하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이렇게 무능하고 무식한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똥별돌이 여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군대만 가시면 후진적인 군대 개그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35만 명대입니다. 그래서 화장장 사진 보고 가슴이 아팠는데 미국에서 돕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백신 지원에 대한 말은 별로 없어요. 남아도는 백신이 그렇게 많은데 백신 기술 이전도 얘기하지 않고요. 참 전 인류적인 입장에서 좀 분노하고 규탄합니다. 참 코로나 소식에 굉장히 안타깝네요. 우리 군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참 안타깝습니다. 네. 1분기 경제 성장률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좀 청신호가 켜지나요?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은 1.6% 성장이었습니다. 시장 예상을 웃도는 성장이었다고 하고요. 경제 규모도 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 그러니까 2019년 4분기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올해 전체 연간 성장률도 이에 따르면 3% 중후반대를 달성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지난해 1분기 그리고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3, 4분기에 반등을 했고 올해 1분기에도 성장을 했습니다. 예. 부분별로 보면 그동안 부진했던 민간 소비의 회복이 두드러졌는데요. 이 설 연휴에 귀성을 못하는 대신 선물을 많이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2월 중순 이후 이 거리두기 그리고 영업 제한이 일부 완화되면서 이 대면 서비스 소비에서도 소폭 개선이 이루어져서 이 민간 소비가 총 1.1%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한국 경제가 코로나의 어둡고 이 긴 터널을 벗어나서 경제 성장의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라며 어려움을 견디고 힘을 모아준 국민들 그리고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우리 경제가 조금 빨리 코로나의 터널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락다운, 봉쇄를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국 총리가 재봉쇄하느니 차라리 시신 산처럼 쌓이게 할 것이다. 이런 망언에 가까운 얘기도 했을 정도로 봉쇄가 경제 그리고 민생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봉쇄 없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면서 지금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더 긴장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요. 자, 모두 힘을 내서 우리가 한국 경제가 코로나의 터널을 빨리 벗어나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당에서 부동산 대책 세게 토론하더라고요. 네, 이 민주당은 이 신임 윤호중 원내대표가 취임하고 사흘 만에 이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이라고 보고 그렇죠.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기로 한 건데요. 점검해야죠. 네, 진선미 특별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는 부동산 정책 재편 방향이 크게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일단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1주택 보유의 부담 완화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오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와 그 무주택자에 대한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리고 총부채 성함 비율 등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그리고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상한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활발하게 논의하고 활발하게 토의해서 좀 제발 부동산 좀 잡아주시고 민생 챙기는 정책 내주십시오. 민주당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종부세 관련해서도 입장을 냈어요. 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비공개 당정 협의에 참석해서 밝힌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현행 종부세 기준이 만들어진 지 12년이 지났고 그동안 주택가격이 20% 정도 상승했음에도 같은 기준이 유지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받아들인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 보호라는 기준 그리고 그 큰 틀에서 정책은 흔들린 적이 없다면서 이 정부 주택 정책의 큰 기조 변화로 읽히는 것은 우려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무주택자 1가구 1주택자는 보호한다는 그런 기준은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가상화폐 관련된 TF팀 꾸리고요. 계획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 가상화폐를 두고 정치권에서 참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겠다 이게 지난주 밝히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 은성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요. 뜨겁더라고요. 네, 이 13만 명 넘게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이 TF를 만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민주당은 청년들과 소통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며 이번 주에 가상화폐 TF를 구성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국민의힘 역시 정부 여당이 투자자 보호에는 손을 놓고 있다면서 당내에 TF를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방치할 수만은 없어요. 정부에서도 가상화폐 방치할 수 없다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 이 가상화폐 문제에 관련해서 정부가 방치할 수는 없다라며 이 투명성 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김부겸 후보자는 은행 계좌를 통한 입출금 등 이 기본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자칫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라고 말했고요. 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엄격한 자격과 투명성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가져와야 하나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면서 이 가상화폐를 기존 화폐나 금융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토의와 공부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저희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가장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비트코인 열풍을 불러일으킨 데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의 영향이 컸는데요. 네네. 비트코인을 테슬라가 샀는데 고점에서 또 팔았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이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 일부를 처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실제로 테슬라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비트코인 2억 7,200만 달러어치를 내다 팔아서 무려 1억 100만 달러의 수익 증대 효과를 거뒀다라고 공개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띄워놓고 이걸 팔아서 실적을 개선한 거냐 이렇게 비판이 나왔는데요.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의 CEO죠. 네.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테슬라는 팔았지만 본인은 하나도 팔지 않았다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테슬라에서 많이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사긴 했는데 조금 샀을 거 아니에요. 남 얘기하듯이. 네. 그러니까 자기 회사잖아요. 참. 조금 어처구니가 없네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 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했어요. 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오전에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광화문 광장 공사에 대해서 이미 34% 공정이 진행이 됐고 2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라며 이 전면 재검토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오히려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더 일으킬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요. 네, 다만 이 문제점은 최소화하고 단점을 보완해서 시민의 세금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서울시장의 책무라면서 역사성과 완성도를 더 높여서 광장 사업을 조속히 완성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월대 복원 추가, 그 육조거리 흔적 되살리기 등을 추가로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광화문 광장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들겠네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네, 어떻게 광화문 광장이 조성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무소속 이상직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지금 진행 중인가요? 네. 배임과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8일 만이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지 6일 만입니다. 이상직원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그 이스타홀딩스라는 회사에 낮은 가격에 팔았습니다. 이로써 이스타항공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3억 원을 빼돌려서 친형의 법원 공탁금 그리고 딸이 몰던 포르쉐의 보증금, 이 딸의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른 기업,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나만 잡아가요? 이거 검찰의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업은 다 그러는데 기업만 했으면 문제 삼지 않았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 대표면 더 큰 도덕성 요구됩니다. 오늘 4월 27일입니다. 네. 3년 전 오늘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 오기도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소식이 없어요. 이 소식이.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4.27 판문점 선언 3년을 맞아서 관련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오랜 숙고를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고통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5월에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고 했고요. 어려움이 많지만 남북 관계의 크고 작은 악재 속에서도 군사적 충돌 없이 어느 시기보다 안정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관리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항구적 평화로 몇 발짝 더 손을 잡고 걸어 나갔으면 합니다. 법무부가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술접대 받은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들 모두 징계하기로 했어요. 네, 이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검사 2명의 징계 절차에 착수한 데 이어서 이 추가 감찰 중이던 나머지 검사 1명에 대한 비위 혐의도 확인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9일 이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이 접대했다라고 폭로한 현직 검사 3명 중에서 기소된 나모 검사 등 2명은 실제로 접대를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대검 감찰부에 중징계 의견을 전달했는데 나머지 1명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며 추가 감찰을 진행해왔습니다. 사실 검사들이 이게
피해자들하고 술자리 하는 거 이것 자체가 범죄행위 아닙니까? 하지만 법무부로부터 징계는 받아도 법적 처벌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한 시민단체가 이 3명의 검사를 고발했지만 당시 접대 금액이 이 한 명은 100만 원이 넘는다라며 기소가 됐는데 나머지는 다른 2명은 여러 명이 나눠 먹고 일찍 갔다고 해서 96만 원 했잖아요. 96만 원. 4만 원이 빠져서요. 예. 네. 이거 나노 기술도 아니고 검찰의 셈법 이거 웃기잖아요. 네. 게다가 나눠 먹었다고 한 사람이 접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술을 산 사람까지 나눠 먹었으니까 네. 한 명당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을 검사들 빼고 누가 지금 수긍하겠습니까? 검사는 이렇게 수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막 무섭게 수사하고 그러면 검찰이 공정하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검찰에 정의가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이거 감찰한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 네, 감찰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이 또 독도 영유권 주장하고 나섰어요? 네, 그 일본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이 지난해 9월 출범한 이후 처음 내놓은 외교 청서를 통해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데요. 이번에도 한일 관계 악화를 유발했고요. 또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도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반성을 몰라요. 반성을. 네. 뻔뻔함만 알고 있는 일본 정부 같습니다. 아주 뻔뻔합니다. 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351님께서 주진우 라이브 만세 했습니다. 웬일인가 했더니 속이 다 시원하다. 군에 가 있는 아들이 휴가 갔다 오면 컨테이너에서 2주간 격리한다고 해서요. 그게 싫다고 휴가 안 나온대요. 컨테이너에 장병들을 재운다고요? 아니 별 달고 당신네 같으면 컨테이너로 들어가서 격리하겠어요? 당신 아들 같으면 컨테이너에서 씻지도 못하고 양치도 못하는데 이거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이거 이 군인들 이거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국민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진짜 잡아가고 싶습니다. 잘 좀 하세요 좀. 6755님께서 예수께서도 결혼 안 하셨음. 결혼은 선택. 예. 김연자 선생님도 얘기하셨습니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그랬던가요? 모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화요일 오후 5시를 넘으면서 차량 이동 빠르게 늘어나 정체가 벌써부터 매우 극심한 편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간 정체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10km 넘게 밀리면서 어려운 구간으로는 판교에서 구리 쪽 서안암부터 토평까지이고요. 12km가량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서쪽 일산 판교 방향으로도 김포부터 송내 사이로 역시 12km 구간에서 속도를 못 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가는 길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북수원에서 동군포까지 답답하고요. 다시 군포에서 반월터널, 월고제에서 도로 끝까지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서창 분기점에서 문학 사이와 또 광명 일대 지나기가 양방향 다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볼 거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당 야당 크로스 화요일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이죠.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쁘셨어요, 최영두 의원? 이 코로나가 심각하면 사실 지난주에 무슨 여야 의원들이 많이 참석한 여의도에 한 포럼이 있었는데 네. 포럼에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주말에 저는 마음이 철렁했겠네요. 철렁했죠. 네. 다행히 여야 의원 누구도 다 음성 판정이 나와서 다행인데 이거 곳곳에 지뢰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저는 그 대변인을 한 1년 하고요. 네. 평화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만두셨어요? 네, 그만뒀고 네. 매일 아침마다 사실 이제 기자가 7시에서 7시 반부터 전화가 오거든요. 항상요. 네. 모닝콜을 이제 기자들이 해주는데 요즘은 좀 아침에 늦잠을 좀 자서 네. 좀 마음이 편안한 시간을 좀 보내고 건강을 있습니다. 좀 챙기셔야 됩니다. 이 시기에. 4.27 판문점 선언 3주년 맞습니다. 오랜 숙고를 끝내고 다시 대화할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데 참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서 남북관계가 좀 고착돼 있습니다. 어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까 여야의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요. 그 남북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한 대로 잘 풀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이제 변수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북한이라고 했을 경우에 사실은 파트너십으로서 어떤 일을 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이고 어려워요. 이제 교차가 분명히 있죠. 네. 온탕 냉탕을 이제 거쳐가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 대전환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또 노무현 대통령과 또 김정은 위원장 그 이후에 사실 이제 4.27 이 정상회담 판문점 도보다리까지 걸어가면서 그 정상회담이 하나의 어떤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이었지만 결국은 남북관계 실마리를 이제 풀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사실 그런 지렛대 역할을 좀 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4.27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평화를 정착을 하고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기약하고자 하는 어떤 전환점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다시 담아서 새로 시작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또 풀어야 될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 숙제를 우리가 같이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다시 대화할 시간이다라는 의미로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계 다시 돌려야 되는데 보수 국민의힘에서 북한 문제 그리고 미국 문제 좀 전향적으로 도와주셔야죠. 이게 사실은 남북 간의 정상적인 관계는 보수 정부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7.4 공동성명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고요. 네. 지금으로 딱 30년 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일입니다. 네. 노태우 대통령 때. 이게 지금 우리가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평화를 달성하는 기본적인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그 뒤로 김대중 대통령도 만나시고 노무현 대통령 만나시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났지만 저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 우리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으로부터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와 폭력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해서 남북 경협 발전시키겠다고 만들어 놨던 경협사무소 한꺼번에 폭파시켜버렸죠. 대통령과 우리 기업인들, 우리 정부를 상대로 세상에 없는 처음 들어보는 욕설들을 늘어놓았죠. 지금도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립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지난 3년간 한미가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적이 없습니다. 욕을 들어도 못 들은 채 하고 뭐든지 다 해주려고 그랬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리얼리티 쇼를 했어요. 그 김정은을 2번씩이나 만나주고 그런 대통령 앞으로 없을 겁니다. 이 미국 외교라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지난번에 탑다운 방식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였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북한이 잡았어야 되는데 참으로 아쉽고 네, 또 한편으로는 북한한테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인식을 우리 정부가 좀 제공했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기대 그리고 이게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보수 정부고 이 진보 정부고 민주당이고 또 국민의힘이고 남북 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또 안정된 국가 관계를 유지하고 핵을 비핵화, 네.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하겠다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과거는 못했고 우리 때 잘 됐다. 우리 때 과거에는 이렇게 욕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욕을 듣지는 않고 이렇게 비아냥 등을 다녔고 우리 재산이 이렇게 파괴당한 일도 없었고요. 그래서 참 북한에 대해서 네. 우리가 좀 똑바른 북한 보고 이 좋은 기회를 잡아라고 우리 비핵화 문제도 그렇고 제대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늘 보면은 우리 정부는 우리 특히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은 미국을 탓하고 또 이전 우리 보수 정부를 탓하고 그러는데 북한에게 똑바로 가르치려면은 이 사람 관계도 예의가 있어야 되고요. 서로가 좀 정확한 현실인식을 줘야 됩니다. 우리 7.4 공동 남북 성명을 얘기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이 7.4 남북 공동 성명의 기본 정신이 뭔지 아세요? 그 주앵커 이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 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입니다. 네. 그 당시에서도 민족 대단결을 얘기했다라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주. 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했습니다. 아마 오늘날 이렇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연결했으면 보수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색다르게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시계를 돌려보면은 이 생각을 좀 해야 되죠.
남북 관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획기적인 어떤 대전환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제 핵 문제를 비롯해서 풀 수 있는 카드가 딱 두 가지 카드였거든요. 선택의 카드가 일괄 타결이었느냐, 점진적 타결이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스몰 딜이냐 빅 딜이냐 이 문제였는데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과의 어떤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려고 했지만 실제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매파들이 이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에 있어서의 실질적 타협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던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북미 간의 교착 상태, 그 이후에 남북 관계의 교착 상태가 이렇게 와 있는데 저는 또 다른 전환점이 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이제 그 시계 얘기를 했는데 다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탑다운 방식에서 지금은 이제 바텀업으로 가겠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외교관들을 중심으로 외교 천을 가동을 해서 하나의 어떤 형식을 밟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가 상당히 좀 방향이 달랐지만 결국은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의 이 시점에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고 싶어 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무르익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이제 대화 시간이고 다시 시계를 앞으로 간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어떤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아냥 좀 막말을 듣긴 했지만 그래도 총 쏘거나 포는 안 쏘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천만 체포만 했습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핵미사일 실험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걸 무슨 발사체라고 하지만 점차 위험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아까 자주 이야기하셨는데 자주표와 민족 대단결을 연결했죠. 이야기했죠. 그 자 7차 공동성명을 할 때 보십시오. 네.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김일성이 중국 가가지고 그 인도 차이나 반도의 공산화에 고무돼 가지고 이제 이럴 것은 군사 분계선이 얻을 것은 더 무력 통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판문점에서 미르나무 도끼 사건이 있었죠. 엄청난 도발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네. 그렇게 우리가 뭔가 남쪽이 접근해서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교류 협력을 하려고 하면 북쪽은 항상 그보다 더 강경한 도발을 통해서 이 평화를 깨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한반도 비핵화 선언 해가지고 한반도에 핵을 두지 말자고 해서 우리 전술핵까지 다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남쪽에 핵이 없습니다. 없는데 핵무기 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한 번도 민족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못합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양보하고 봐주고 하는데 그렇게 한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욕을 바가지로 먹고. 네. 그래도 점점 더 위험해지. 아니고 핵무력이 점점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죠. 남북 관계를 바라볼 때 어떤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건데 상당히 좀 어려운 거죠. 뭐냐면 군사안보 측면에서의 우리가 얘기하는 피스키핑이 있는 겁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것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민족이라는 관점 측면에서 우리가 교류를 하고 평화 정책을 하는 면에서의 피스메이킹을 하는 네. 관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튼튼히 하되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교류와 평화 정책을 위해서는 대화의 창구를 또 열어가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의무이자 또 소임인 것입니다. 네. 8998님께서 북한을 놓고 여야가 싸울 일인가요?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여러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방법론을 두고요. 자, 누구나 다 나라를 사랑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자고. 분명하게 원인과 해법을 정확히 찾아야죠. 알겠습니다. 두루뭉술을 이렇게 우리의 민족 소원 통일 노래 부른다고 통일됩니까 그게? 통일 노래는 그래도 불러야죠. 한반도에서 정확한 인식이 중요하다.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각 당 내부 상황으로 이렇게 갈 텐데 민주당에서 오늘 부동산 특위를 두고 여러 회의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첫 특위 회의 어땠나요? 혹시 박성준 의원 들어가셨어요? 저는 특위는 아니고요. 관련된 내용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부동산 특위는 당의 이제 공식적인 부동산 대책 심의기구입니다. 네. 진선민 이제 국토위원장을 비롯해서 국토위, 기재위, 정무위, 행안위 위원장, 간사들이죠. 포함해서 이제 국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라는 건데 진선미 위원장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4.7 보궐선거 결과에 민심의 분노를 알고 있고 네. 또 집값 안정에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네. 결국은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 또 다양한 요구를 좀 만족시키는 그런 정책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원칙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특이 군절, 부동산 척결, 부동산 부패 척결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고
무주택자. 그러니까 무주택 그 서민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또 주택 세제, 주거 복지를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부동산 특위가 발족됐습니다. 최 의원님, 민주당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박성준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앵커 출신이고 막 그러니까 좀 신뢰가 이렇게 좀 가네요. 좀 믿어볼까요? 이제 집값은 잡아야죠.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선거 때는 이제 종부세 문제가 심각하니까 표 얻으려고 뭐 종부세 완화해 주겠다 그랬다가 지금 다시 말이 거꾸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세금의 문제는 집값이 이렇게 요동친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급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항상. 공급이 장기적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많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집들이 안정되게 공급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으면은 안 삽니다. 왜냐하면 상투 잡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아주 비싼 집값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집값 규제하겠다고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 대란, 월세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물건을 사고 판 것도 집을 사고 판 것도 아닌데 세금을 엄청나게 크게 부담하게 되어 가지고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그렇게 민심이 대입안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걸 이제 합리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 해법이 그 처음에 선거 때는 민심을 듣는 것 같더니 이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사람들이 바라는 집을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공급해 줄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겠다. 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회의를 거듭하면서 당론을 모으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말을 바꾸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러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위기를 인식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큰 방향으로 봤을 때는 저는 선후의 정책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어떤 큰 정책 중에 하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 먼저 대책을 마련한 후에 그 이후에 이제 집 있는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과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주택자 주택 마련과 관련해서는 실소유자 대출과 관련해서는 좀 더 완화하는 방안으로 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그것이 5월 중순이나 이때쯤은 좀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주택 한 가구 갖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에게는 재산세가 이제 6월 1일 부과되기 전에 지방세법에 대해서 이제 완화해서 사실은 한 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자에게 세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큰 당에서 큰 방향으로 좀 잡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논의들이 좀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무주택자 또 서민 또 청년주택 이런 초기에 구입하는 분들에게는 LTV 또 DTI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실제 주택을 구입하는 데서 어려움이 없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발빠르게 가상화폐 TFT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2030 세대에 사실 참 꿈이 없는 세대 아닙니까? 일자리가 있습니까? 실업률 최악입니다. 그다음에 집값이 오르고 전세 대란, 월세 대란에 월세가 185만 원씩 한다는데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집을 구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런 꿈도 없는 세대가 지금 마지막으로 투자하는 이제 이 곳이 코인이었죠. 코인이어서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그 코인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걸 어떻게 시장을 키우고 이 시장에서의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네. 지금 우리는 지난해 말에 내년부터 이제 이 투자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작 이 투자를 보호한다 그러든가 이 시장을 무슨 키운다든가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규제 당국에서 거래소를 마치 그래서 위험성만 강조하고 네. 이 무슨 폐쇄할 것처럼 이런 언급이 나오면서 굉장히 2030 시대가 폭발했죠.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일단 이 코인 시장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고 네. 어떤 이제 대책을 투자자는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연구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자 보호해야 되고 시장도 키워야 되는데 위험성은 좀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시장의 균형을 잡아야겠죠. 이걸 이제 아마 정부에서는 위험성에 대한 과도한 경계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전에 지난 몇 년 동안 똑같은 지금 나온 대책 6가지가요. 중에 5가지는 2017년부터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예, 그 사이에 시장이 커지고 있고 어떤 위험성도 커지고 있겠죠. 한편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인데. 죄송한데 최 의원님 제가 하나 한 말씀 언급할까요? 네네. 얘기하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 이제 실물 경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 뭐 리얼 에스테이트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리얼이라고 듣는단 말이죠. 네. 이제 어느 순간 우리 세계가 이제 바뀌면서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버추얼이라고 하는 게 등장한 겁니다. 가상. 그래서 버추얼 스튜디오, 버추얼 스페이스. 그러면서 뭐까지 나오냐면 이제 가상 화폐까지 이제 등장을 한 건데 우리가 볼 때 그동안에 정책 당국이라고 하는 일들을 해온 분들은 이게 리얼에 익숙한 거죠. 실물.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많이 뒤쳐졌죠. 많이 뒤쳐져 있는데 그런 것을 보완제라고 하는 것은 그 완충요법은 뭐냐면 실질적인 투자하는 사람들의 그 손실이라고 할까요? 피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아마 이제 모든 정책들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마 은성수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러한 포커스에 맞추다 보니까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아마 이제 세제까지 얘기가 나온 건데 아마 모든 정책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 의원님 혹시 암호화폐, 가상화폐 투자하십니까? 저는 투자 안 합니다. 돈도 없고요. 아니 의원님 혹시 자제분이 여기에 관심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 많은 세대들이 관심 있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 정치나 우리 규제 당국이 이런 기술에 굉장히 뒤져 있습니다. 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옛날에 빨간 깃발법인가 레드 플래그법이라 해서 영국에서 마차가 주력일 때 네.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려서는 안 된다고. 주력사 기존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던 그런 법을 한 것이 그게 이제 정치가 얼마나 기술에 뒤져져 있는가를 네.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TF를 한 것은 우리도 이 시장을 어떻게 잠재력과 이 시장에 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위험성 문제는 어떻게 그럼 최소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연구해 보자는 이제 정치꾼으로서는 발빠른 참 공부하는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공부해서 빨리 규제를 하든지 뭐 대책을 내야 됩니다. 네, 그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죠. 네.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고요. 시장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시장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시장에 대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화를 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 의원님들 할 일도 많아요. 참 PSC님께서 돈 벌어서 집 살려니까 부동산 폭등. 투자해서 안정 수익 얻으려니까 주식 공매도 세금 부과. 이제 마지막 코인인데 근데 규제한대요. 이러다 다단계로 몰릴 것 같아요. 얘기하는 분이 있었고요. 8429님께서 비트코인 투자자 보호하면 주식 부동산 다 보호해야 하고 개인사 보호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정치권에서 빨리 현명한 판단으로 그 시장의 투명성을 자꾸 높여야죠. 네. 위험을 자꾸 감추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말은 또 새겨들을 만한 것 같습니다. 당내 상황 좀 볼게요.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선출한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지금 뭐 법사위원장 관련된 얘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는 않고요. 네. 이제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지금 이제 논의되는 어떤 가장 핵심은 누가 될 것이냐인 것 같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인데 이 법사위원장의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 원리가 참여와 대표와 책임인데 그 책임을 누가 지냐면 사실은 국회의원 지금 앞서 주앵커도 얘기했지만 입법 아닙니까? 예? 정책을 입법화해서 그것을 국민에게 실행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정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최후의 보루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정당에서 역할은 입법을 하는 분인데 국회 본회의도 있지만 그 사전 단계로서의 법사위원장이 집권 여당에 책임지는 자리로서 매우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누가 될 것인지는 아직 논의가 되고 있는 완전히 누가 될지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할 말 많다. 최영두. 예, 많습니다. 이게 법사위원장 이것은 우리 여야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정당 대표를 할 시절에 지금 민주당의 대표를 할 시절에
만든 국회 협치 전통입니다. 협치의 원칙과 전통이죠. 여당에서 30년간. 국회의장 네네. 가져가고 다수당에서 가져가고. 지금 말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단순 다수당이고 지금은 절대 다수당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도 12년 전 이럴 때도 상황이 정반대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 의석은 100석은 그냥 80석 정도밖에 안 됐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다 법사위원장 이 전통 협치의 전통과 원칙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지난번에 170몇 석 했다고 그냥 상황이 다르다고 가져갔는데 그래서 지난 선거가 이런 오만과 독선과 독주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때 한때 고개 숙이더니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법사위원장의 폐해가 여야 다 맡으면서 있었습니다. 우리 당 때도 있었고 민주당 있었고 왜냐하면 이게 모든 법이 법사위원장 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책임져야 되거든요. 정부 여당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이제 법이죠. 입법하고 정책화해야 되는 건데 그 마지막 자리가 뭐냐면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맞췄을 때 법사위원장이 여당이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그럼 옛날에는 민주당은 그런 여당의 역할을 인정 안 했습니까? 그 당시 이제 다수당의 그 다당제 체제 하에서의 아니죠. 그 논리였고요. 아니죠. 근데 12년 전에도 이거 1년 전에 우리 최영두 대변인과 엄청난 논쟁을 했던 자리입니다. 이야기 좀 더 얘기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법사위원장만 던지면요 민주당하고 지금 국민의힘 이렇게 됩니다. 분위기가. 1년 전에 이 얘기를 또 그대로 나눴던 얘기입니다. 12년 전과 정확히 뒤바뀐 그때 달라요 민주당 말이. 알겠습니다. 여기 사면론으로 넘어갈게요. 법사위원장만 던지면요 분위기가 이래집니다. 자, 사면론은 이제 쏙 들어갔습니까? 이제 어떻게 논의하기로 했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사면은 이건 사실 누구도 말을 할 수 없는 대통령의 결심 사안입니다. 네. 그 유일하게 민주주의에서 모든 그 사법 절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상권분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단 하나 대통령의 사면권 이건 왕의 특권 같은 겁니다. 그걸 인정해 줬거든요. 국민 대통합을 하는 어떤 방법으로 쓰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그 대통령이 결심하는 것이고 다만 지난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만났을 때 그때 언론사들의 반응들이 대통령의 발언이 사뭇 좀 달랐다. 이제 그때는 안 된다는 취지 처음에 지난 1월 달에 왜 이낙연 대표가 처음에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뀌는구나 생각했더니 그 갑자기 이제 없는 이야기로 돼버렸죠. 그래서 이낙연 대표만 어색하게 되어버렸는데 이번에 좀 뉘앙스가 달랐다는 이야기는 이거 사실은 대통령이 결심해야 될 사안이에요. 아니 저는 요 부분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사면은 대통령 권한인데 대통령이 권한을 발휘한다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어디입니까? 민심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뜻이요. 국민의 뜻을 이제 받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국민의 뜻은 어디서 확인하는 겁니까? 정당 정치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과거에 사면을 하는 과정들을 보면 절차적 과정이 야당이나 여당이나 당 지도부가 서로 의견을 교류하면서 이때는 좀 사면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대통령이 건의하거나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가 좀 맞지 않았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월권의 행위죠. 야당의 당대표나 이런 분들이 당 지도부가 여당에 있는 당 지도부와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사면을 얘기했다고 하면은 충분히 저는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사안인데 오히려 저는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의 당선자들이 시정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국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맞는 자리였는지 한번 그런 면에서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예,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맞지 않은 자리라고 이야기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답변 안 하신 걸 보면은 무슨 여권으로서도 고민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한 적이 없고요. 계속 그리고 여당 대표가 지난번에 이야기 1월 초에 벽두에 신년 벽두에 화두로 끄집어내는 것은 그만큼 여야 간에 정치권의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고 생각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은 원내대표가 뽑힌 상태죠? 그렇죠. 민주당에서 당대표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5월 2일 날 뽑히죠. 네. 앞으로 또 할 얘기가 많겠네요. 자, 최영두 의원 그리고 각당 박성주 의원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법사위원장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법사위원장 할 말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숨 돌리고 2부에서 6시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연준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3년 전 4.27 정상회담 만찬 자리에서 울려 퍼진 노래였는데요. 한반도에 다시 평화의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길 빌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꿈에 보았던 길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코로나19는 고용 취약계층인 비정규직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에 4명꼴로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올해 8살이 된 태진이는 또래처럼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한 지적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센터에 다니고 있는 태진이. 엄마는 태진이가 치료를 받을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년엔 학교에 갈 수 있을 거란 기대에 참 기뻤는데요. 코로나19가 그 기대를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수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한 엄마는 더 이상 태진이를 치료센터에 보낼 수 없게 됐습니다. 막막한 생계 앞에서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엄마는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태진이와 엄마가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손을 잡아주세요. 코로나19 시대, 어린이의 꿈은 지켜져야 합니다. 더 나은 삶,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KBS가 태진이의 사연을 대신 전달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 시간 전국이 흐린 가운데 백령도에 약하게 빗방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밤까지 경기 북부 영서 등에 빗방울이 떨어진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약하게 이렇게 비 오는 곳이 많겠는데요. 중서부와 남해안, 제주 등에 비가 예상됩니다. 약하게 지날 걸로 보여서 건조함은 지속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륙 곳곳에 발효 중이니까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예년 이맘때 수준 기온 유지하면서 낮 시간대 활동하는 데 적당합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0도로 평년보다 0.3도가 높았습니다. 거의 흡사했습니다. 구름이 볕을 차단해서 볕이 약해진 것도 원인이고 찬 공기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중반에 많이 더웠는데 이제 시원한 바람결에 봄 기온이 절정인데요.
또다시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추가적으로 발원했는데 이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에 내일 비가 그친 뒤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동적인 부분은 있지만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높겠고요. 오전부터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일 걸로 예상됩니다. 또 내일 새벽에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에, 중부 서해안 쪽은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서해안 인접도로나 교량에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2도, 낮 기온 20도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6.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청와대는 경제 5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공식 건의한 데 대해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검사 3명을 감찰하고 있는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검사들을 직무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과세 연기 요구에 대해선 과세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은 백신 선택권과 관련 아직은 3분기에도 백신 선택권을 보장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백신을 맞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주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은 568만 명을 기록했으며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10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는 93명, 사망자는 100만 명당 0.3명으로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스라엘, 일본 등 주요 7개국과 비교해 가장 적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청을 방문한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북한 원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인도에 산소 발생기와 진단 키트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마키님께서 오늘 가상화폐 제대로 공부 좀 하나요? 네, 제대로 공부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유주환님께서 그런데요, 정말 친한 지인들이 정말로 코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어요. 코인이 위험한 것은 맞는데 다들 하니까 관심이 갑니다. 코인의 실체를 언론에서 확실히 알려주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한번 잘 공부해 보겠습니다. 김성수님은 사무실 동료가 재택근무해서 혼자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그 자체로 가상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유용한 것과 암호화폐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젊은이의 심정 어떻게든 말려야 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8319님께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대안은 부실한 것이 아니고요, 엄청 부족한 정부입니다. 실체가 없는 코인을 방관하며 세금은 걷는다. 정부는 너무 무대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005님께서도 그냥 놔둡시다. 자기 계산과 의지와 돈으로 고위험 무릅쓰고 고수익 노리는 투자를 한다면 말리지 말자고요. 대신 손실 보고 남 탓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정부가 규제해주지 않아서 피해봤다 이런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 1% 적금 드는 사람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했습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해서 정말 많은 다양한 의견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훅 인터뷰에서 제대로 공부하겠습니다. 다 물어보겠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요즘 언론에 무슨 코인이다 무슨 말이 많아요. 코인도 왜 이렇게 많은지요. 복잡하고요. 그런데 하루에 오가는 돈이 무려 20조 원이랍니다. 20조 원. 이른바 코인 광풍, 가상화폐 열풍 뜨거운데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잘못된 길이다 이 발언하면서 코인 시장에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2030 세대들은 화가 났어요. 청년들을 가상화폐 내몬 게 누구냐, 가상화폐 가치 없다며 왜 세금은 떼냐 이렇게 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자, 가상화폐 시장 전문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코인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는 글을 쓰셔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김병철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가상화폐 열풍 뜨겁습니다. 비트코인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가상화폐 투자 열풍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죠? 네. 이게 가상화폐 투자 열풍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네. 그런데요,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코인 용어도 지금 혼용되고 있어요. 네. 이 개념이 좀 다른 건가요? 동일한가요? 개념은 같고요. 흔히 이제 코인이라고 하는데 아직 이 가상자산이 세계적으로 용어가 정립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국내 용어는 가상자산이고요. 예. 이제 저희는 블록체인 매체이다 보니까 이게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이제 코인이다 해서 암호화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편집장이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가상화폐에서 일단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네. 폭등하는데 또 투자자 보호 장치는 없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네네. 이 우려는 현실적인 건가요? 예, 저는 지금의 이제 무법지대, 이 가상화폐 시장은 무법지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용어 제목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언론도 다 가상화폐, 뭐 암호자산 다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제도도 사실은 아직 없고 관련된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나 정말 자유롭게 이거 사고 팔고 그렇기 때문에 만들기도 그렇고 범죄도 아주 자유롭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범죄도 자유롭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네. 법이 없다 보니까 합법적인 불법 행위 말이 안 되긴 하는데 합법적으로 계속 어떤 제도가 있었으면은 불법 행위였을 것이 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아닌 것들이 있죠. 돈 세탁, 그리고 해외에다가 돈을 갖다 놓는 거, 밀반출도 지금 가상화폐로 그냥 자유자재로 하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저도 그쪽까지 좀 따라가다가 말았는데 어렵습니다.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다. 네네. 이러면서 거래소가 전부 폐쇄될 수도 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후폭풍 거셉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냥 정부의 어떤 기조를 정확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부는 이 가상화폐를 일종의 폰지 사기, 이제 금융 다단계 사기로 바라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 그때 이제 비트코인 붐이 첫 번째 일어난 다음에도 지금까지 사실상 별다른 제도를 만들지 않고 방치해 온 셈이죠. 3년 전에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네. 그때 그 이후에 취해진 조치는 없었어요? 사실 없었고요. 이제 정부는 그때도 엄포만 했고, 사실 이번에 은성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엄포뿐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도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그동안 없었고, 딱 하나 이제 특근법이라는 게 개정이 됐어요. 네. 그게 지난 3월 달부터 시행이 됐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 정부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닙니다. 네. 이게 FATF라고 자금 세탁을 방지를 다루는 국제기구가 있어요. 네. 거기서 한국도 회원국인데 전 그 회원국들은 다 이거를 법 개정을 해라라고 권고를 내려서
한국도 최근에 한 겁니다. 네, 특금법은 특정금융정보법입니다. 6855님께서 아니 부동산 투자했다가 손해보면 정부가 책임져 주나요? 왜 자꾸 코인은 정부가 책임지라고 하나요? 이런 의견 주셨고 6437님께서는 비트코인으로 회사 근무가 안 돼요.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손실도 엄청 큽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네. 질문하는 분도 많은데요. 4445님께서 질문을 던지셨네요. 코인은 결국 내가 산 것보다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수익이 실현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코인은 투자보다 좀 투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네요. 이게 다단계 같기도 하고요. 이 질문은요? 저는 아까 질문에서 이제 정부가 손실을 책임져 달라 뭐 네. 이런 거가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지라는 게 손실을 책임지라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는 본인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해서 손실을 보면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다만 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행위나 불법 행위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제도로 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이제 다단계나 어떤 사기가 아니냐. 네. 실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연루된 코인들도 있고요. 그래요?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이 돌면서 지금 국내가 가상화폐가 비싸기도 하고 거래 규모도 엄청나다고 하는데 세계적인 상황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는데요. 네. 근데 다만 이제 한국의 코인 투자 이 시장이 상당히 큰 건 맞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18년도에는 달러, 엔화, 그 다음에 원화가 이 비트코인을 사는 법정화폐 중에 3위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지금도 굉장히 많고. 전 세계적으로요? 세계적으로 한국이 꽤 이제 코인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네. 손에 꼽히고요. 근데 한국 시장의 특징은 이제 비트코인 아닌 알트코인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알트코인은 뭡니까? 그래서 크게 비트코인과 그 외의 알트코인으로 나누는데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닌 코인들은 다 알트코인인 거죠. 네. 지금 세계적으로 그 거래소에서 상장돼서 유통되는 코인이 한 9,000개? 9,000개요? 혹은 1만 개 정도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장점은 만든 주체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 사람이 네. 사라졌기 때문에. 네. 근데 나머지 코인들의 상당수는 만든 사람이 있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코인이다, 믿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블록체인 쪽에서는 꽤 있습니다. 편집장님은 이 가상화폐의 네. 세계에 대해서 언제부터 관심이 있으셨어요? 저는 2014년 그때 비트코인이 잠깐 올라서 한국 언론에서도 화두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저는 미국에서 온 비트코인 전문가를 인터뷰할 일이 생겨서 네. 그때부터 관심이 좀 있었고. 그래서요. 예? 네, 가상화폐에 투자해가지고 돈도 많이 버셨어요? 그랬으면 제가 여기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편집장님. 우리나라에서는 2030 세대에서 코인 열풍이 진짜 거셉니다. 네, 그 맞아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저는 이게 자산 버블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제 부동산 주식이 폭등하는데 청년층이 어떤 박탈감에 코인에 좀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청년층이 이 자산 격차를 이제 극복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어떤 절망감에 코인으로 몰린다 저는 이제 일부분은 이런 것도 동의는 하는데 네. 저 딱히 어떻게 세대만 나눠서 보고 싶지는 않아요. 네. 이게 왜 50대, 60대가 강남에 부동산을 사느냐. 네. 돈이 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네. 20, 30대가 코인을 많이 사는 이유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나 혹은 동료들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아주 쉽게 버는 걸 보고 혹은 그들이 이 코인이 좋은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주면 나도 한번 사볼까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돈 번 사람도 있고요. 네. 2018년도에 비트코인 열풍이 한번 세게 불었잖아요. 맞습니다. 뜨겁게 불었다가 갑자기 대폭락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다른 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일단은 가격이 달라요. 그때 최고점이 한국 돈으로 2,600만 원입니다. 네. 근데 지난달까지 지금 8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도 한 6천만 원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한 2배 이상의 가격이 지금 떨어졌음에도 유지되는 거고. 예. 그때는 정말 개인 투자자 혹은 개미 투자자들이 주로 사는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미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사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인 뭐 잭 도시나 아니면 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같은 사람들도 본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도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샀으면 손실을 보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 코인의 가치를 계속 유지시키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겠죠. 예를 들어 테슬라를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하겠다라든가.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방어가 되는 거죠. 네. 비트코인이 많이 한창 뜨거웠을 때 테슬라에서 3천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팔았다고 합니다. 오늘 기사에 나왔는데 그래서 한 1,000억 원대 수익을 봤다고 하는데 영향력 있는 소수에 의해서 가상화폐 너무 큰 충격을 받는 것 같아서 이 일에서 투기성 크다는 지적 계속 있습니다. 네, 그 말도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수익률이 가격 변동성이 이 비트코인 혹은 코인들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받는데 저는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몰리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주식에서는 뭐 일정 그 상승률 이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하면은 맞죠. 사이드카도 발동하고 사이드카 혹은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되는데 이쪽 코인 쪽에서는 제도가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상장된 코인 하나는 상장 30분 만에 10만 %가 상승했어요. 10만 %요? 네. 그러니까 1,000배가 올랐어요. 네. 근데 뭐 수백 % 상승하는 거는 저도 뭐 종종 봐와서 이상하지 않는데 10만 %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좀 어떤 세력이 시세 조정 세력이 붙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업계에 좀 파다합니다. 네. 매일 이런 일이 있죠. 네. 근데 뭐 수백 %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익을 보고 싶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직 한 발 남았다님께서 쉽게 돈을 벌고 싶거든요. 돈을 버니까 돈이 돈을 벌잖아요. 주식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으니까요. 이게 도박이랑 뭐가 다른 거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주식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그 기업의 가치를 보지 않고 단순히 이 기업이 오를 것 같다라고만 사면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죠. 뭐 비슷하죠. 네. 근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코인의 기술적인 능력이나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그냥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또 시각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상투 아닌가? 지금 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면 나는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저한테도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이 그래서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렇죠. 오르냐 떨어지냐인데 사실 저도 모릅니다. 몰라요? 네.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른 알트코인들 중에서 백서나 혹은 기업이 탄탄하지 않은 코인들은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금융시장이 발달한 미국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규제나 뭐 장치가 좀 마련돼 있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형이라고 주식이라고 보면 증권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혹은 뭐 뉴욕시 같은 경우는 비트 라이선스라고 인허가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허가를 통과한 어떤 사업자들만이 거래소 혹은 이런 코인을 만들거나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뭐 없습니다. 저도 만들 수 있고 뭐 주 기자님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코인을 만들 수 있고 거래소와 계약을 맺는다면 상장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2022년 1월부터는 과세하겠다는 주장 생각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은 아니 과세를 할 거면 좀 인정해달라. 정부가 대책 없이 세금만 걷겠다고 하니까 불만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돈은 벌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손실을 보면 세금을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벌었으면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자산이 인정받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여기에 이제 뿔이 난 이유는 다른 시세 조정 혹은 사기 혹은 뭐 상장이나 공시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들은 전혀 제도를 만들지 않고 사기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세금만 걷는다.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정부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을 정의하는 법부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개념부터는 만들고 가야죠. 이름은 지어야죠. 네, 이름 정리하고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이 가상자산을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진입 장벽들 이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을 저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 가상화폐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을까요? 떠오르지 않습니다. 전문가하고 여러 차례 좀 회의하고 논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맞습니다. 9778님께서 비트코인 거래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코인을 사면 거래소에서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조정해서 자꾸 신규를 끌어들이고 날라버린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제 동생 사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슬픈 소식을. 네. 실제 먹튀하는 거래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누구든 진입할 수 있으니까 먹튀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상화폐 거래소 문제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 지금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는 몇 개나 됩니까? 이것도 통계가 없는데요. 네. 정부에서도 자기들이 통계가 없다라고 하고 네. 담당하는 주무부처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한 100여 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거래소만 100여 개예요? 예전에는 훨씬 많았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 100여 개 중에서 지금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개나 될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편집장님도 모르면 그 중에서 실명 인증을 하는 곳은 또 손에 꼽힌다면서요? 네. 이게 은행과 실명 인증 계정 서비스 계약을 맺은 곳인데요. 그 거래소는 총 4개고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 4군데가 있고 나머지 거래소들은 그 은행에 있는 기업의 법인 계좌를 통해서 원화를 입출금 받는 형태입니다. 네. 아니 거래소에서 거래소를 믿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그걸 사나요? 허위 공시하고 약간 조작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예,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좀 벌어지고는 있어요. 모두가 사기를 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사실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보니까 거래소가 상장 혹은 공시해서 문제를 일으켜도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거죠. 아무도 안 들어보고 있으니까.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거래소가 해킹당해서 투자한 가상화폐가 사라졌다.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많아요? 네. 해킹으로부터 거래소가 안전하지 않습니까? 거래소는 해킹당할 수 있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은 해킹이 안 당하는 거 아니냐?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 거래소는 그냥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꼭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중계를 연결해 주는 것뿐이지. 네. 근데 이제 조금씩 해킹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비해서는 2019년도에는 거래소가 해킹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거래소들도 보안을 좀 높여서 그나마 좀 줄고 있으나 문제는 코인 가격이 굉장히 오른 거죠. 네. 그때 해킹되는 거랑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6천만 원인데 해킹되는 거랑은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규모도 다르고요. 네, 피해가 달라집니다. 네. 투기와 사기를 막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마련돼야 됩니까?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가상자산 업권법이라고 해서 이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어떤 자격을 가진 어떤 기업들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사업자들이 불법 행위 혹은 내부자 거래를 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줘야죠. 네. 그래야 믿을 수 있고 투자자들도 저는 거래소에 가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너무 신기한 세상입니다. 지금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아하님께서 실명 인증하는 거래소가 4개뿐이라고요. 빗썸, 코인원, 업비트, 코빗이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은행권하고도 직접 관계가 있습니까? 은행과 계약을 맺은 거죠. 계약을? 네. 가상화폐 정말 미래가 있을까요? 미래에 대해서 좀 낙관하는 사람도 많는데요. 네. 글자 그대로 화폐로서의 가치는 있을까요? 요즘에는 화폐라기보다는 자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많고요. 예. 그런데 아직은 사실 정립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격 변동성이 좁아지면 화폐로 이제 활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 용어가 정립되지 않은 이유도 이거 마찬가지인데
이 새로운 현상, 기술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네. 그 기술이 지금 개발됐고 앞으로 그 기술 쪽으로 갈 거예요. 앞으로 모든 산업은 다 점점 디지털로 흐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지금도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듯이 결제 혹은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 다 디지털화 될 겁니다. 사실은 이 블록체인이나 이 지금 가상화폐도 다 이 디지털화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요? 예. 네. 무슨 말인지 조금 1% 반짝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국님께서 선진국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세계 자본시장을 장악해 가는데 우리나라는 뒤로 가고 있어요. 얘기합니다. 정부가 발빠르게 정책을 좀 마련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비트코인으로 세계 자본시장을 다른 나라에서는 장악해 갑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시민들은 그래요. 그 세계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주도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근데 이제 채굴에서의 문제가 있어요. 채굴,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생산성이 맞으려면 전기료가 쌓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국이나 혹은 뭐 미국의 수력발전소 옆에서 하는데 한국은 전기료가 그렇게 싸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생산하는 채굴이 많지는 않고 어떤 투자나 이걸 관련된 유통 시장은 굉장히 넓은 거죠. 3012님께서 여러분 블루마블 하세요. 블루마블 하라니까요. 코인 그거 왜 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투자해볼까? 조금 배워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첫째는 빚투는 하지 말아달라라고 제안하고 싶고요. 빚을 내가지고 투자는 하지 말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는 투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배를 먹을 생각이면 10분의 1 토막도 각오해야 한다. 일단 위험하군요. 당연히 위험하죠. 엄청요?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고 오늘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김병철 편집장 옆에다 두고 좀 개인적으로 막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물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또 모셔가지고 이 코인 광풍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또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철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은지 기자. 네. 코인 해요? 안 합니다. 공부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저희 회사 출신 선배 중에서 그 코인에 아주 앞서갔던 선배가 계셨거든요. 그렇죠. 회사를 그만두고 아예 그쪽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가지고 유학을 갔는데요. 갑자기 코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밥은 제대로 먹나 했는데 코인으로 뻥 터져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왔잖아요. 네, 특정 코인 이름 말해도 되나요? 하지마. 아예 코인의 이름을 한국에 처음으로 번역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이런 거 해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너무 국정농단 사건에 빠져 있어서 그렇기도 했고요. 저도요.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따라가질 못했죠. 저도 그 친구한테 밥은 제대로 먹나 해서 돈을 좀 주려고 그랬어요. 돈을 주려고. 일을 안 할 때였으니까. 네,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부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지 궁금하죠. 그분 공부합니다. 그 친구는 공부하고 있어요. 불평등에 대한 공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 된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6466님께서 코인은 가장 안전한 돼지 저금통에만 넣어주세요. 저도 코인이 있더라고요.
주머니에 500원 있더라고요. 요새 잘 안 들고 다니던데 또 그렇게 있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서울이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이 10명 중 4명이 서울에 부동산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살면서 서울에 집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오늘 아침 보도인데요. 네. 단순히 집 보유 자체를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역구 국회의원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선출된 헌법기관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그 지역에 대한 무게감이 남다르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네. 저도 고향이 울산이거든요. 네. 만약에 제가 살고 있는 고향의 국회의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면 좀 실망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산 가격뿐만이 아니라 교육 등 다양한 지표들이 점점 더 지방과 서울 사이에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조차 여기 안 산다. 이렇게 하면 그게 주는 시그널이 사실 좀 꽤 크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지역구를 기반으로 둔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서울, 그것도 땅값 비싼 강남 3구에 집이 있다. 이런 건 좀 허탈감을 주죠. 서울 지역에 있는 서울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도 다른 동네에다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네, 제가 사실 준비해왔는데요. 그 뒷부분에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겨레 보도가 매년 공개되는 국회의원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분석했다라고 하는데 서울에 그러니까 비서울 지역구 국회의원 총 204명인데요. 이 중에 서울에 집이 있는 의원이 75명, 그러니까 37%라고 합니다. 많이 있네요, 많이. 자, 당별로 좀 살펴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27명이고요. 국민의힘이 41명. 국민의힘이 41명이요? 네, 7명입니다. 이게. 네, 뭐 당으로 비율을 보면 사실 국민의힘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전체 국회의원 수 자체가 적은데요. 더불어민주당보다 적으니까요. 네, 그런데 강남 3구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네, 이 중에 절반이 넘는 38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서도 가장 많았습니다. 네. 20명이었고요. 민주당이 12명, 무소속 6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 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강남권에 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이주택자들 그냥 집 다 팔아라, 이렇게 실주택만 남기고 다 팔아라, 이런 얘기도 하고 서약서도 썼잖아요. 네, 그 정부의 기조이기도 했었고요. 지난해 21대 총선 앞두고 당에서 후보자들에게 그런 서약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일부 의원들은 오히려 지역구 주택은 처분하고 서울 강남 3구 부동산을 지키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똑똑한 집안채 지켰군요. 네, 주철현 의원은 전남 여수갑 의원인데 여수의 아파트를 팔고 서울 서초동의 주상복합 건물 유지했다고 하고요. 예? 민홍철 의원은 경남 김해갑 의원인데 경남 김해 빌라를 조카에게 증여하는 대신에 서울 역삼동에 있는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서초 강남이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김진표, 김혜재 의원 같은 사람들도 강남 3구의 집을 소유하고 지역구에서는 전세로 살았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에서 일을 하니까 서울에서 집을 갖고 그리고 지역에선 전세로 산다 하기도 하지만 또 지역구민으로서 보면 약간 우리 사회가 왜 집값이 안 잡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슈이거든요. 그러게요. 당별로 강다솔님께서 180명 중에 27명과 100명 중에 41명이라 그 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네, 또 참 이런 생각만 하는 강남 3구에 집중돼 있어요. 특별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네, 그렇다고 하는데요. 서울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41명인데 네. 이 중에 절반에 가까운 20명이 강남 3구에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이군요. 네,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텐데요. 네. 대구가 지역구지만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 인증샷 남겨서 구설수에 올랐던 곽상도 의원. 네. 네. 서울에 집이 있다. 심지어 전입신고해서 거기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구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또 모으고 내가 대구 지역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다 해야 되는데 강남에 사시더라고요. 네, 게다가 투표권까지 있다라는 건 사실 좀 놀라운 일이긴 했는데요. 네, 다른 의원들도 그런 사람들 많죠? 네, 권성동, 김도읍, 김정재 의원 등이 서울에 집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강남 3구에 집이 있는 무소속 의원으로는 박병석 국회의장, 홍준표, 박덕음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밖에 홍준표 의원은 동대문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강남에 집이 있으시더라고요. 저기도 그렇고요. 저 누구냐? 원내대표 하시는
주호영 원내대표도 강남에 집이 있고요. 또요. 그밖에 또 눈에 띄는 사람들은요? 네,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은 서울 반포동 분양권과 아파트 등 강남에만 집을 2채 보유했는데 네. 지역구에는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지역구가 부산 진을이거든요. 네. 그리고 서울에 집이 있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경북 포항 북 지역구인데요. 네. 지역 사무실만 전세로 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 국회의원이긴 한데 비강남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또 강남 3구에 집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은 동작갑 의원인데요. 송파구에 아파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수진 의원은 동작을 의원인데 서초구에 빌딩이 있었습니다. 빌딩이라고 하긴 그렇고 건물이 있었고요. 주상국하고 아파트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박성준 의원은 중구 성동을 국회의원인데 서초구의 아파트. 그리고 금천구 의원인 최기상 의원은 강남구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파트 많이 가지고 있군요. 잠시 교통정보 듣고 와서 김은지 기자 이어가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화요일 퇴근길 정체 절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비봉에서 승용차 사고도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정체고요. 이 사고 지점인 비봉을 지나서도 용담터널까지는 차들이 많아 밀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는 10km로 정체꼬리가 더 길어졌고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답답합니다. 평택 시흥간고속도로 시흥 방향 조암에서 송산마도까지 14km 막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동탄에서 수원까지와 또 판교 분기점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여러 번 속도가 떨어져서 지나가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진천터널 부근에서 6km 밀리고 반대 하남 방향 남이천 나들목에서 주춤하고 경기 광주에서 중부 1터널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하남까지 더디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8672님께서 지역구 의원들의 자녀 학교는 지역구에서 다니나요? 아니죠. 그리고 주민등록지하고 실거주지하고 거의 달라요. 많이 다를 거리요? 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저도 들었는데요. 많이 다릅니다. 김은지 기자가 나중에 탐사해 줄 거예요. 1750님, 주 기자님 담배 끊으세요. 주머니에 500원은 담배 사고 남은 잔돈 아닌가요? 얘기하는. 저는 담배를 안 피웁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탁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 제 친구 김어준 씨가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목은 제가 아프고 기침은 제가 하고 이렇게 참 네, 이런 간접 흡연도 나쁘죠. 진짜 네. 나쁘죠. 네, 의외로 술 담배 전혀 안 하시잖아요. 콜라만 드시잖아요. 제가 그 인간 아주 싫어합니다. 김어준. 자, 검찰이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어요. 공수처는 출범하고 이제 수사도 안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네. 이게 무슨 일이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이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요. 공수처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있다라는 의혹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아주 이거 절체절명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공수처가 이제 출범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죄라고요? 보도자료요? 다시 예,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있다라는 것으로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한다라고 하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더 큰 뭐가 있을 거예요. 뭔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좀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3부가 최근에 게시한 사건인데요. 공수처 주요 관계자들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김준욱 공수처장도 수사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 보도자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관련된 것인데요. 네. 공수처가 지난 3월 7일에 이성윤 지검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김진욱 처장의 관용차를 사용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게 논란이 된 사건이긴 했는데 비판도 있었고요. 비판 받을 만합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공수처가 당시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 2대 중에서 한 대가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걸 이용하게 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거든요. 좀 궁색한지다만 해명을 했군요. 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개조 차량이 아니라 일반 차량이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이 사실관계가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걸로 공수처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한다고 합니다. 아니, 보도 자료가 약간의 허위가 있었다. 사실과 맞지 않다고 이걸 가지고 수사한다고요? 네, 물론 비판하고 그 사실을 바로잡는 건 필요한 과정인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수사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건 정말 다른 이슈입니다. 보도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유죄를 받은 그런
전례가 있나요? 네, 있긴 합니다. 이게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에 국정원이 유죄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국정원이 댓글 활동이 정상적인 사이버 심리전이다, 이런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 그때는 거짓말이 허위사실이 명백했고 이거는 국가의 중요한 범죄였지 않습니까? 국정원이라는 국가의 정보를 다루는 데에서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도자료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과 일부 사실을 누락하거나 밝히지 않은 건 다른 문제다. 이러한 논리라면 검찰이 이제까지 냈던 수많은 수사 결과 발표들이 있거든요.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틀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것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공수처에서 이제 출범해서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은데, 근데 공수처에서는 수사 정보 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어요. 네, 이제 내부 워크숍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과거에 검찰이 주로 비판받았던 사실들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수처는 어떤 식으로 다룰지 좀 논의하면서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검사들이 열심히 수사하는 거는 그런데 검사들도 허위 보도자료 많이 냈어요. 검사들 거짓말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의도치 않게 틀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의도치 않게 의도적으로 틀린 부분도 많았어요. 얼마나 눈 감고 검찰이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고 선택적으로 정의를 외칩니다. 국민이 전혀 검찰 수사를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공수처 미우니까 우리가 수사를 더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고집을 보이는데 이거는 비판받을 일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공수처 개인의 공수처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비리 이슈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이슈,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라는 부분으로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공수처를 좀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뒷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싸움하는 거 아니냐. 몇 년 전에 제가 박근혜 오촌들 간의 살인사건을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가지고 얼마나 나쁜 언론인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뒤에서 브리핑하는 거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감정 때문에 제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감정을 떠나서 그때 수사가 굉장히 부적절했던 건 사실이죠. 당연하죠. 예, 무죄를 받으셨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다리님께서 검찰 할 일이 없네요.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민생 고소 사건들 신경 쓰고 해결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검찰에서 민생 고소 사건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지금 인력 그리고 돈 있잖아요. 예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은 안 하고 힘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인력 재분배 그리고 그 투입되는 자금 재분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음 만나볼 뉴스는 어떤 내용이죠?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자 증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거 공약이었죠. 대통령 공약이었죠. 네, 그러니까 자본소득이 1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1억 원 이상을 가진 개인에 대해서 자본소득세율을 현재 20%였는데 39.6%까지 올리겠다라는 건데요. 2배 올립니다. 2배. 그렇죠. 근데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1년 이상 보유했던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일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돈을 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이 돈을 버는 거, 이런 초과 수익,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거기에다는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연소득 40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4억 4천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에 대해서 소득세율도 올리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조금 올립니다. 2.6% 올립니다. 네, 2.6%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도 이런 이야기 합니다. 미국인한테는 0.5%밖에 적용되지 않는 아주 타겟팅된 부자 증세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반발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 이야기인데요. 그런데요, 미국에서는요, 언론이 호의적이에요. 여론도 굉장히 호의적이고요. 네, 실제로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62%가 고소득층에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하면서 부자 증세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위기라고 합니다. 부자들도 증세해야 된다, 나 세금 더 내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는 세금 폭탄이란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도 반대 의견 조금이라도 있겠죠? 네, 공화당과 증세 대상인 부유층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네. 하지만 관건은 의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회를 통과해야지 이 법안이 진짜로 움직여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건데요. 네. 하지만 의회 상황이 또 이제 상원은 반반이기 때문에 호락호락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물론 이제 바이든 정부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법안들 처리한다 이런 방침 보이고 있어서 네. 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 건드리는 거는 어느 나라나 뜨거운 이슈지 않습니까? 이게 여론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네, 또 이런 뉴스 보다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도 출범 이후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하지만 미국이 이제 이런 증세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거와는 달리 지금 또 정치권에서는 감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 앞두고 있다고. 네, 또 4월 달 보궐선거 이후에 여권이 종부세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대안들을 보지 않고 그런 부유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맞느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우리도 세금에 대해 더 토의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좀 토의해보고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미래입니다. 우리의 2030 청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요즘 우리 사회, 그것이 궁금하다. MZ세대에게 묻는다. 요즘 뭐하니?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청년들한테 어떤 문제가 뜨겁죠? 최근에 그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 받은 거 뜨겁습니다. 청년들도 열광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거의 네. 전 국민이 열광하고 있는데 최근에 진짜 챔피언, 절대적 전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어떤 소감에서도 굉장히 어떤 겸손하고 위트 있는 모습이 또 되게 뜨거운 화제가 됐습니다. 청년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열광했어요? 최근에 예를 들자면 우리는 모두 다른 영화에서 다른 역할을 맡았는데 어떻게 경쟁할 수가 있는가, 우린 각자의 영화에서 최고였다, 이런 위트 있고 겸손한 수상 소감이 또 커뮤니티에 많이 또 뜨거웠는데 아만다 사이프리드라는 네. 그 반응이 또 되게 그 반응이 그 리액션한 반응이 커뮤니티에 쫙 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I love her라고 혼잣말하는 게 굉장히 좀 뜨거운 반응 보였습니다. 네. 자, 혹시 그래도 우리는 윤여정도 깐다, 그래서 윤여정 배우한테 비판적인 젊은이들도 있어요? 일부 있긴 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왜 저렇게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모르겠다, 좀 네. 의아하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네. 좀 극단적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걸 두고 백신 논란이랑 중국 혐오 관련 걸로도 이걸 연결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우도 화이자 맞았다 이러면서 백신 맞았고 예. 이게 또 미국 중국도 이렇게 분열하는 그런 글들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주 일부였고요. 예. 사실 대부분은 대체로 국위선양했다, 수상소감 밑에 있었고 여유 넘쳤다, 이런 연륜이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느껴지고 나도 저렇게 멋있게 늙어가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네, 극단적인 보수 사이트에서도 윤여정은 잘 못 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청년 10명 중에 9명이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답했다고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 여성 10명 중에 3명은 그리고 남성 10명 중에 2명은 결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예? 이유는 각각 여성은 혼자 사는 게 행복하고 또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 양성 불평등 문화 때문에 혼자 살겠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 여성 10명 중에 3명은 아예 결혼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예, 그리고 남성들은 절반이 이제 결혼을 하려면 집 마련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조건이라든지 이런 좀 각각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네. 특히 그리고 자녀 출산에 대해서도 되게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었는데 네. 요즘 청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무한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노동시장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내가 자식을 낳아봤자 결국엔 그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자식을 낳아봤자 고통을 준다, 이거 좀 가슴 아픕니다. 기성세대로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여론은 어때요?
예, 이게 뭐 실제로 이 여론 보기 전에 하나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소위 말해서 청년 세대들이 이기적이라서 아예 안 낳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 일단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환경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표현에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많은 그 청년들의 반응은 돈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시대 아니냐. 결국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낳지 말라는 거다. 뭐 월급 모아서 집 사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데 어떻게 자식까지 키우냐. 엄두가 안 난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많았고요. 또 이제 청년들이 자주 가는 이런 뭐 앱에서는 결혼을 검색해 보면 무려 8만 7천 건 넘는 게시글이 나왔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가벼운 연애 고민 상담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결혼 준비, 시기, 주택 마련, 자녀 문제, 대출 문제 등 매우 현실적인 고민과 위로 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성들이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서는 비용 관련된 글들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엔 지금 내가 결혼을 했더라면 뭔가 지금의 어떤 자유는 없었을 것 같다. 혼자라서 가장 큰 걸림돌이 외로움이라면 배우자, 자식이 있다 한들 안 외로울까? 결국엔 내 자유, 나다움, 이런 나의 시간 이런 걸 선택하겠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3012님께서 한 사람이랑 죽을 때까지 계속 살라는 건 100세 시대의 결혼. 그건 너무나 잔인한 제도입니다. 도대체 왜 해야 하는 거죠? 그걸. 그런데요. 30년 전에도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그리고 청년에게 그때는 청년에게 30년 전에 50년 전에 청년에게 꿈만 가득했고 꿈꾸고 사랑만 하고 그랬던 적도 없어요. 서민한테 언제 살기 좋았던 때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지금 청년들이 더 막막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좀 가슴 아파요. 좀 기성세대로 미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고희정님께서 내가 윤여정이지 김여정 되냐 이 하는 말에 북한 김여정을 왜 말하냐고 그렇게 또 좀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요. 네. 네. 아니 윤여정이 김여정 안 되잖아요. 서여정도 안 되고 남여정도 안 되고. 자, 다음 어떤 얘기로 만나볼까요?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가짜 뉴스가 지금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면서요? 예, 지금 그래서 대략적인 그 상황을 좀 간략하게 타임라인 순으로만 요약을 해봤는데요. 네. 지난 24일에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네. 백신 물량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네. 발표를 했고 좀 일부 극우 커뮤니티에선 못 믿겠다. 그러자 이제 정부에선 화이자 추가 계약 성사했고 네. 2천만 명분, 네. 거기 이제 9,900만 명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래서 이제 뭐 수급은 조금 안정화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계약서를 공개해라. 이거 네. 거짓말 아니냐? 이런 여론이 나오자 정부는 아니다 하니까 그 사실을 이재용 부회장이 도와준 거다. 네. 이런 얘기가 갑자기 좀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어떤 도움 줬는지 아는 바 없다라고 하니까 아는 바 없다는 건 도와줬는데 도와줬다고 하기 좀 그러니까 정부가 저렇게 반응하는 거다. 지금 이런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긴 거는 기차는 빠른 뭐 계속 얘기 나오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화이자 백신이 불안하다고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조금 있다가는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면요.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저 아스트라제네카 불안하다고 그래 화이자 맞게 해달라고 했더니 화이자 백신 확보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제는 또 화이자가 불안하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참 청년들도 걱정되게 생겼어요. 언론 보면 언론을 통해서 들으면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미안합니다. 그런 언론들을 만나게 해서요. 요즘 뭐하니 유튜버 황희두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 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야생 호랑이에 물린 중국인 인터뷰. 뭔지도 모르고 물렸다.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최근 중국 만주의 한 마을에 야생 호랑이가 자꾸 출몰해요. 그래서 공격을 받은 주민도 있었어요. 리춘샹 씨가 호랑이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저는 호랑이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커다란 물체가 와가지고 울고 막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숭시궈 씨가 나를 돕기 위해서 소리를 지른 후에야 호랑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아이고 정신이 멍해졌어요. 어깨가 조금 아픈데 나중에 보니까 어깨를 물렸더라고요. 봉합 수술을 한 뒤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완다산, 저기 만주 완다산 지역에
5마리, 6마리 야생 호랑이가 서식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꾸 지금 그 동네까지 출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러시아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는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지 않습니까? 잘 보호해야 될 텐데 중국에서 호랑이 고기 먹거든요. 그래서 잘 보호하지 않고 또 피해를 입힌다고 총으로 쏠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중국 언론이 호랑이 보도를 계속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는 호랑이 인터뷰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찾아가가지고 호랑아 왜 물었니? 가족은 어딨니? 물어보고 사람은 위험하다. 요새 부동산, 주식, 코인 광풍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으니까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인터뷰도 좀 해줬으면 합니다. 백두산 호랑이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에 지친 지구촌 위로하는 핑크 슈퍼문,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오늘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아주 큰 슈퍼문이라고 합니다. 핑크문이라고 하는데 4월에 뜨는 달은 지구하고 가장 가까웠을 때, 그러니까 가장 크게 떠서 그렇다고 합니다. 핑크문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속설도 있어요. 오늘 7시 32분부터 새벽 6시 24분까지 약간 10%가량 크게 보이고 30%가량 더욱 밝은 보름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소원을 잘 들어준다는 슈퍼문입니다. 핑크 슈퍼문.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달 보고 코인 생각하면 안 되고요. 소원 빌자고요. 저는 3년 전 4월 27일을 생각하면서 남북이 다시 손을 잡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걸어가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빌겠습니다. 탐 로더의 댄싱 인 더 문라이트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